환율, 주식, 부동산, IT 등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셨죠? 경제 뉴스, 신문을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기 힘드셨죠?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팟빵에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쳐보신 분들은 좀 뭔가 이상하다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하나가 더 생겼어. 2015년 버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가 쓰고 있는 서버가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오디오 전용 서버인데요, 팟빵에 바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클라우드에 일단 파일을 올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팟빵 쪽에 다시 보내는 뭐 그런 형식인데, 저희가 1년 가까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상으로 가끔 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저희가 초창기에 했던 방송 에피소드들이 이상하게 팟빵에서 안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해요. 이게 기술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상으로 자동으로 보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용량 제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팟빵 댓글에 예전 방송을 보고 싶은데 왜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채널 하나를 더 만들자, 작년에 했던 방송만 좀 모아놔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 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오늘 봤더니만 방송이 업데이트된 게 9개밖에 없네? 왜 9개밖에 안 올렸을까? 좀 궁금하실 텐데, 이것도 돈이 드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팟빵에 유료로 쓰면 한꺼번에 파일을 다 올릴 수 있는데, 저희가 무료를 쓰다 보니까 하루에 에피소드를 올릴 수 있는 용량 제한이 있어요. 200메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에피소드가 50메가에서 60메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3개까지가 한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3개씩 올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 얘기를 좀 나중에 공개를 할까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 방송이고 에피소드도 업데이트가 얼마 안 됐고,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누가 그거를 찾아볼까, 그런 마음에서 좀 나중에 공개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들어가 봤더니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분명히 2015년 버전이라고 써놨는데 정기 구독이 막 쇄도를 하는 거야. 기존의 청취자분들이 혹시 구독을 해주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팟빵 순위가요, 오늘 봤더니 512위까지 올라갔어요. 저희는 순위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전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간혹 찾아보실 테니까 1000위권 내에도 당연히 못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512위까지 올라가니까 이거를 공지를 안 해드리면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회부터 다시 차근차근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은 팟빵에서 경제브리핑만 치시면 불편한 진실이 자동 완성이 되고요. 그럼 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래에 있는 2015 버전을 들으시면 됩니다. 최신 경제브리핑뿐만 아니라 예전 경제브리핑도 여러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사람을 키우려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키우려면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사람을 키우려면 울산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유, 서울보다 소득이 더 많다. 이런 통계 자주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울산 근로자 중에 억대 연봉을 받는 그 비율이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5%? 5%면 말을 안 해. 8.5%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울산 근로자 100명 중 9명은 억대 연봉자야. 저희가 바라는 그런 일이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자료는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여기 자료를 취합해 봤더니만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자료에서는요, 총 급여가 연 1억 원 이상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52만 6,689명이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 한 명 박 PD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억대 빚이 있겠죠? 그래요? 아무튼 억대 연봉자 비율은요, 전체 근로자의 3.2% 이 정도에 해당이 된대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울산은 8.5%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도시별 다 따져봤더니만 울산이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거예요. 특히나 울산이 이렇게 억대 연봉자 비율 1위를 차지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2013년에도 1위를 차지했었대. 그러면 억대 연봉자 비율이 2위는 어딜까요? 서울 아닌가요? 서울이에요. 서울은 3.9%가 억대 연봉자라고 하고요. 3위는 경기, 4위는 광주, 5위는 대전.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울산의 억대 연봉자다. 그러면 강성노조 때문에 억대 연봉을 많이 챙긴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울산에 근무하시는 억대 연봉자들은 다들 경력이 20-30년이야.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도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우리나라 1인당 GDP나 이런 걸 따져보면 웬만한 직장인은 억대 연봉을 받아야지 정상이에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기 때문에 억대 연봉을 못 받고 있는 거지, 이 현실이 잘못된 거지, 억대 연봉자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이게 정상인 겁니다. 한국의 30대 여성 고용률이 OECD에서 꼴찌 수준이라고 하네요. 또 당당히 꼴찌를 했군요. 네, 오늘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입니다. 한국 여성 고용률이 30에서 34세는 57.7%, 그런데 35세에서 39세는 54.9%였대요. 35에서 39세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12%포인트가량 낮다고 합니다. 대충 감이 와요. 그렇죠. 둘째를 놓는 분들이 대부분 요 나이대에 걸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경력 단절녀, 경단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게요,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들 국가의 35에서 39세 여성 고용률이 86.2, 83.2, 81.7, 대부분 80%였다는 거예요. 이들 나라들은 애 키우는 것을 나라에서 도와주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애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취업을 맘 편히 할 수 있는 거죠. 이야, 그렇군요. 혹시 박 PD는 전에 신문사 다닐 때 사장님이 보낸 이메일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연초에 뭐 화이팅 이런 거. 그렇지. 우리 같이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장님이 메일을 처음 보냈었을 때 이게 진짜 사장님이 보낸 게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 또 그거 안 열어볼 수가 없잖아. 사장님이 보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만났었을 때 너 그거 읽어봤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저는 사장님이 직접 보낸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왜냐? 철자법이 너무 정확해. 아무튼 여러분들도 혹시 사장님이 이메일을 보낸다, 안 열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을 이용한 신종 사기가 급증을 하고 있대.
여는 순간 삥을 뜯기나요? 그러니까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FBI 있죠. FBI 자료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비즈니스 이메일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나 아까 얘기 드렸던 최고 경자, 그러니까 사장님의 이메일을 사칭한 신용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이런 피해 규모만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5천억 원이 된대요. 엄청나죠?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전 세계에서만 12,000명이 넘었대요. 평균 피해 규모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약 12만 달러. 한 기업이 무려 90만 달러를 허공에 날린 경우도 있대. 아니 근데 돈이 인출됐다는 거는 뭐 은행 계좌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일만 열어봤는데 그게 어떻게 알려지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CEO를 사칭해서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열어보겠죠? 여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대. 나 CEO인데 해외에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무슨 은행 계좌로 돈을 넣어줘. 이러면 이거 안 속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CEO한테 전화해서 진짜 그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참 뭐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돈을 보냈다가 사기꾼한테 털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죠. 피싱이나 이런 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FBI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EO가 보낸 이런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로 이 상황이 맞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많이 쓰실 텐데요. 저는 많이 써요. 네, 지금은 좋아요 요거밖에 없잖아. 그쵸. 맨날 좋아요 눌러줘요 이렇게 요청이 오잖아요. 네, 뭐 싫어요, 됐거든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돌아가셨다라든지 누가 사고를 당했어, 입원했어. 그런데 뭔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좋아요밖에 없는 거야. 그치. 돌아가셨는데 좋아요 누르기가 참 애매하죠. 그렇죠. 이러한 고민을 페이스북이 알았나 봐요. 그래서 6가지 공감 반응을 추가를 했다고 하네요. 6가지 뭐예요? 사랑해요, 하하, 와우, 슬퍼요, 화나요. 싫어요나 됐고요는 없네. 그러네. 그러니까 슬퍼요나 화나요, 이게 그 역할을 하겠죠. 그렇겠군요. 근데 재밌는 게 왜 이거를 그러면 만들었을까? 페이스북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다만 6가지의 반응이 세분화가 된다면 이거를 광고 데이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광고주 입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겠죠. 뭐 장래 사업을 하는 광고주도 있을 것이고, 그죠? 보험업은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일이잖아. 보험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얘기 들으면 화낼 텐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불행해야 보험 가입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화나요라든지 슬퍼요라든지 이러한 게 유독 많은 글이 뭔가,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충분히 가능할 얘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아이폰 잠금 장치 관련해 가지고 애플과 미국 정부가 싸우고 있다, 이 얘기 한번 전해드렸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확전이 됐나 봐. 저커버그와 빌 게이츠도 이 얘기 가지고 싸우고 있대요. 혹시 그때 방송을 못 들으셨던 분을 위해서 아이폰 잠금 장치 관련된 논란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 예전에 미국에서 무슬림 부부가 테러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 무슬림 부부가 썼던 아이폰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거를 풀어야 무슬림 테러 부부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혹시 공모자는 없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비밀번호를 푸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해요. 10번 이상 되면 완전히 데이터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FBI에서는 백도어, 그러니까 우회할 수 있는, 보안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애플에서는 됐거든, 그런 거거든요. 페이스북에 됐거든이 여기 나오네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니 진보 쪽 인사들은 애플의 조치가 맞다, 이거 잘못하다가 이런 백도어를 만들어 줬다가는 그것도 테러범들한테 털릴 수도 있고 위험이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수 쪽에서는 아니 국가에서 테러범 잡겠다는데 왜 미국 기업이 그걸 안 도와주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논의가 저커버그가 가담을 했어요. 저커버그가 뭔 얘기를 했냐면, 팀
쿡 애플 CEO와 애플에 상당히 공감한다. 특히 보안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백도어를 요구하는 것은 보안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고 옳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전해지자마자 빌 게이츠가 나선 거야. MS 전 회장 빌 게이츠가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사안은 정부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개별적인 사례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사례가 아니라 이번 테러범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이고, 따라서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정한 사례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FBI의 요청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양측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커버그는 이렇게 한번 열어주면은 완전히 이제 제 방이 무너진다. 그죠? 너도 나도 다 달라고 할 것이다. 그 얘기고, 게이츠는 이번 한 번은 아주 특별하다. 그러니까 열어줘도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뭐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미국의 이런 사태와 우리나라도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필리버스터가 테러 방지법이랑 연관이 있죠. 네. 테러 방지법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백도어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대테러 방지는 미국처럼 테러를 한 사람이 아니라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능성은 누구나 다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논란이 전개되다 보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논란조차 잠잠하고 단지 필리버스터로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작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IT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는 전혀 논쟁이 없는 게 좀 저는 미국 사회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카백 시간이네요. 예. 오늘은 또 어떤 멋진 차를 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카백 시간은요, 혼다의 어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코드는 나온 지가 좀 오래된 모델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사람으로 치면은 41살, 41살? 76. 박 PD 나이네? 네, 76년생이야. 한 회사가 보통 10년을 버텼다 그러면 오래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얘는 한 회사도 아니고 무려 한 회사의 수많은 상품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41년을 버텨왔다는 얘기예요. 우와. 전문가 사이에서 혼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브랜드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전륜구동의 교과서다. 이것도 국정교과서는 아니죠? 네. 저희가 예전 카백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륜구동과 후륜구동 그리고 사륜구동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전륜구동이 일반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장점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후륜구동에 비해서 승차감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낮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 전륜구동의 교과서다. 그게 바로 혼다라는 거죠. 그만큼 혼다는 차를 기본에 충실하게 잘 만든다. 그런 혼다를 대표하는 차가 어코드다 이거거든요. 어코드는 우리나라 차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그랜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 실내 공간의 여유, 가격 비슷합니다. 가격도 비슷해요? 예. 자, 그러면 저는 어코드 중에 3.5 버전을 탔어요. 어코드는 2.5, 3.5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탔던 모델은 41년간 차는 계속 변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코드는 총 8번을 변신을 했어요. 8번이나? 네, 풀 체인지라고 하잖아요. 이 풀 체인지를 8번 했는데 당연히 8번째 풀 체인지 모델이죠. 혼다가 보통은 디자인이 뭐 아주 뛰어나거나 화려하거나 그런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세가 기아차도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현대차도 그렇죠. 이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야, 한국차도 요즘 저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우리가 아무리 교과서라고는 하지만 교과서도 좀 이쁘면 안 되냐?
아, 요즘 교과서는 이뻐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이쁘게 하지 뭐 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아, 적당히 이뻐야 되는데 너무 이뻐요? 굉장히 이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단 얼굴이 상어 상어는 뭐예요? 상어 있잖아. 바닷속에 사는 상어. 헝그리 샤크야 완전히. 아, 아니 이쁘다며 무서운 거 아니야? 되게 잘생긴 상어가 연상이 돼요. 상어가 잘생기면 이뻐지나요? 무서울 그리고 것 같은데? 뒷모습은요 렉서스와 지금 제네시스 말고 바로 직전의 제네시스의 뒷모습이 굉장히 닮았어요. 어허. 그만큼 이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티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앞, 뒤 모두 잘생기면서 귀티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돌급이군요. 네. 전혀 혼다 같지 않다. 일단 겉모습은. 그러면 밟아봤습니다. 뭘 밟아요? 페달을. 근데 원래 일본 세단의 공통적인 장점은 차가 너무 조용해요. 조용하고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승차감이 뭐 물침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침대 얘기는 처음 듣는데? 승차감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다는 당연히 일본 차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역대급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허. 가솔린 엔진이 원래 조용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얘는 거의 전기차 수준이야. 에?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고요. 속도를 제법 높여도 보통은 속도 올리면 이런 소리 나잖아. 이런 소리도 잘 안 들려. 아, 그래요? 그리고 가솔린 차도 2년, 3년 정도 타잖아요. 그러면 진동이 서서히 생깁니다. 아, 그렇죠. 이 진동을 어떻게 아느냐? 빨간불일 때 우리가 쓰잖아. 그러면은 캔 커피 또는 동전 이런 거를 그 컵 홀더에 넣어놓잖아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드드드드드드드드드. 그렇죠. 그런데 2, 3년이 지나면 가솔린 차도 그런 소리가 나는데 새 차인 경우에는 그런 소리가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 근데 이 어코드는 제가 탔던 차가 2만 킬로를 달렸더라고 벌써. 새 차 빌린 거 아니었어요? 시승차기 때문에 방방곡곡 수십 명이 탄 거죠. 아니, 나는 차 산 지 10년 됐는데 4만밖에 안 달렸는데 2만이나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으로 치면 급 노안이 온 거야. 어허. 노안이야 노안. 그런데 진동이 거의 없었다. 오, 대단하군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혼다 어코드에는 내부에서 라디오 주파수처럼 주파수를 쏩니다. 어디다 쏴요? 차 안에서. 네. 왜 쏠까 이거를? 그러니까. 라디오 들으려고? 아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간섭을 시키는 거야. 소음이 들어오는 거를 전기적으로 막아내는군요. 그러니까 맞불을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이 진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소음을 소음으로 잡는 거야. 이야, 재밌네. 이건 뭐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나 뭐 이제이네 그런 개념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라디오를 쏘게 되면 사람한테는 안 해로워요? 혼다의 주장에 따르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3.5 V6 엔진을 탑재했는데 공인 연비가 10.5예요. 3,500cc인데 가솔린인데 10.5. 아주 양호합니다. 근데 실제 도로에서는 제가 탔을 때 11에서 12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운전을 잘하지만 아니, 박 PD도 운전석 다 떼놓고 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만큼 연비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연비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 제네시스와 비교를 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제네시스는 3.3 그리고 3.8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3.8이랑 비교하기는 그러니까 3.3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3.3 연비가 9.2예요. 어코드가 훨씬 높네. 근데 어코드는 3.5죠? 그러니까. 배기량이 더 커요. 큰데도 연비가 더 좋아. 그럼 바로 답 나오잖아요. 제네시스보다 오히려 연비가 더 좋다. 그렇죠? 근데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VCM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Variable Cylinder Management. 베리어블이야. 실린더가. 그러니까 실린더가 변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변하냐? V6는 실린더가 6개란 뜻이죠. 우리를 이거를 6기통이라고 하잖아. 예전에 크레용팝 빠빠빠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코드는 자기가 이걸 판단을 합니다. 여기는 무난히 갈 수 있는 길이구나. 내리막이구나. 정속으로도 주행이 되는구나. 그러면 3기통, 4기통, 나머지 2개는 쉰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필요할 때만 6기통이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연비를 줄일 수가 있는 거군요. 우리 태블릿이나 노트북도 요즘 그런 기능이 있죠. 그렇죠. 오토 밝기. 그죠? 밤에는 어두워지고 밝은 곳에서는 오히려 액정이 조금 밝아지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에콘. 에코는 또 뭐예요? 개콘 아니고 에콘. 이게 핸들 왼쪽에 보면요. 녹색 버튼이 있어요. 근데 얘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차가 마치 전기차 모드로 변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전기차 모드로 변해요? 이때는 세팅이 달라집니다. 3.5 V6 엔진이면 엄청난 힘을 자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단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쉽게 얘기해서 차가 프라이드급으로 바뀐다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아무리 밟아도 출력이나 속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속으로 유도를 하고 이걸 누르면요. 연비가 15km대까지 쭉 올라가는 거죠. 3500cc 가솔린이라는 게 믿기지 않죠? 그리고 출력은 282마력, 토크는 34.8. 힘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코드를 타면서 되게 뿌듯했어. 뭐가 뿌듯해요? 저희는 IT 방송도 하잖아요. 아, 이백. 근데 어코드에 첨단 IT 기술이 다 들어와 있네. 이거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가 아닌데도 이게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일단 애플이 자랑하는 카플레이 이게 돼요. 여기서는 카플레이가 뭐죠? 카플레이는요. 애플이 자동차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거를 차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하, 다만 어코드는 애플 차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연결했을 때 차에 USB와 연결했을 때 이거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USB를 연결한 다음에는 뭐 실이나 이런 것도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리가 핵심이에요. 이 카플레이는 어떻게? 와이프. 딱 그러면 와이프한테 전화가 가. 아, 그리고 AOA. 그러면 AOA 음악이 나오네. 그리고 문자. 그럼 문자가 딱 창이 뜹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EPD. 그러면 EPD님한테 문자도 보내줘. 운전을 하면서.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운전을 할 때 문자를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내면 안 되죠. 사고 나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살살 가야지 하면서 띡띡띡 누르다가 앞에 쿵 박는 분도 있을 거야 아마. 그렇죠. 맞죠. 그런 거를 미연에 막아줄 수가 있잖아요. 시리 덕에. 이거 좋네요. 예. 전화도 걸고 메시지도 보내고 음악도 재생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선 충전이 돼. 핸드폰이 무선 충전. 갤럭시에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놓기만 하면은 충전이 되는 거. 어코드에는요. 기어 변속기 있잖아요. 예. 그 앞쪽 콘솔에 보면요. 딱 스마트폰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딱 놓으면은 충전이 돼요. 충전을 해라 미리 마련해 놨군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국제표준협회에서 정한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자석 방식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기 유도 방식인데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모델이 있어요. 제일 잘 되는 게 갤럭시인데 다만 아이폰의 경우는 3만 원짜리 케이스를 끼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되는 케이스를 끼면. 예. 그러니까 3만 원이니까 좀 억울하긴 하지만 쓸만하죠. 아니 그러면 어코드가 이렇게 좋다고는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잖아. 그럼요. 이 카백의 또 백미가 오게티 찾기 아닙니까? 아니 카백의 백미는 박 PD의 무차별 별점 아니에요? 항상 좋게 주기 때문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물어보잖아. 자, 그러면 어코드는 뭐가 오게티냐? 일단 보통의 차는 액정이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얘는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왜요? 웃긴 게 이게 마치 아파트처럼 1층 2층 분리가 돼 있어요. 액정이. 근데 위에 있는 액정은 주로 라디오나 이런 음악 쪽 기능을 담당을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애는 내비 이런 거를 담당을 하는데 이상하죠? 이거를 보통은 하나에 다 집어넣는데 얘는 왜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이것도
1층, 2층으로 분리를 했을까? 혹시 혼다도 일본 회사잖아. 예. 예전에 일본 닌텐도에서 만든 닌텐도 DS 있죠. 예. 그게 이런 식으로 분리돼 있었잖아요. 위아래로. 그렇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게 아닐까? 근데 닛산이나 도요타는 안 그러거든 또. 예. 아니 혼다만 닌텐도 DS가 마음에 들었나 보지. 그러니까 액정이 두 개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헷갈려. 어느 걸 봐야 될지. 네. 그리고 물론 차를 오래 타면은 그러한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아래층이 내비를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래층이니까 시선이 밑으로 가야 돼요. 아, 그렇군요. 굳이 두 개로 나눴을 거면은 내비를 위로 올려야 운전자 입장에서 시선이 좀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위아래를 이렇게 바꿀 수는 없나요? 바꿀 수 있는데 개인이 그걸 할 수는 없게 돼 있거든요. 아, 뭐 카센터나 이런 데 가서 바꿔달라 해야 되는군요. 카센터에 가도 이걸 완전히 뜯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 굳이 두 개를 할 거면 차라리 1, 2층을 바꿔놓든가 아니면 아예 깔끔하게 이게 7.7인치, 7인치거든요. 차라리 10인치짜리로 하나로 몰아서 여백의 미를 주면은 좀 더 이뻐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가격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3.5 모델이 4,260만 원이에요. 그리고 2.5 모델은 3,540만 원. 그러니까 약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경쟁 모델인 닛산의 알티마는 3.5 모델이 3,770만 원. 2.5 모델이 3,260만 원. 아니, 그러면 어코드가 더 비싸네요? 훨씬 비싸죠. 게다가 알티마는 올 하반기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5 버전이 2,900만 원대에 지금 팔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에서 어코드가 좀 밀리는군요. 예. 그러니까 3.5만 놓고 봐도 벌써 알티마보다 약 500만 원이 비싸. 동급의 비슷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한동안 안 했던 카백의 백미 별점 어떻게 돼요? 아유, 5개에 5개. 아예 안 할래. 아, 근데 어코드 매력 있어요. 인류 최대 사기극이 뭔 줄 알아? 조이팔? 땡! 만년 전에 농업혁명이야.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퀴즈 하나 더. 10만 년 전에는 인류가 몇 종이었는지 알아? 하나 아니면 둘. 또 땡! 6종이나 있었어. 에이, 믿을 수가 없어. 못 믿겠다고? 요즘 책도 안 봐? 김영사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 다 나온다고. 그럼 인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당연하지.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됐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이야. 멋지지? 정말 멋진데? 나도 읽어보게. 책 좀 들려줘. 안 돼. 때타. 에이, 치사해서 나도 당장 사서 본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에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사피엔스. 저희가 며칠 전에 영화 기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전해드렸었어요. 네. 근데 오늘 또 귀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영화 기항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영화 제작사에서 방송에 좀 소개를 해달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광고를 받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귀향을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 방송과 컨셉이 어찌 보면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 얘기냐면 저희 방송 타이틀이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잖아. 영화 기항도 어찌 보면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항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개하니까 오해는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네.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기항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기항이 어제 개봉을 했어요. 24일 날. 근데 개봉 첫날 박스 오피스 1위에 올랐대. 1위. 네. 와. 특히나 2월 개봉작 중 개봉일 역대 최고 자석 점유율 이것도 기록을 했어. 자금이 없어서 10년 넘게 표류했던 영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점산망 이 자료를 살펴봤더니만 전날 개봉한 기항이 전국에서 340개 극장 507개 스크린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네티즌 힘으로 스크린을 좀 늘리자 했더니만 진짜 늘어났어. 그래서 15만 3,721명 이렇게 소중한 걸음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요번에 기항의 스코어는요. 지난해 최고 흥행 스코어를 차지했던 영화 아시죠? 베테랑. 베테랑. 베테랑이 개봉 첫날 자석 점유율과 맞먹는 수치래요. 그러니까 이거 잘만 하면
베테랑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객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오. 특히 개봉 첫날 기항을 봤던 관람객들이 진짜 엄청난 호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영화의 흐름, 배우들의 연기, 메시지, 음악, 영상미 무엇 하나 빠지지 않게 잘 만든 영화 이렇게 평가하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관객들은 단 한 명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만큼 큰 여운을 주는 명작 이렇게 호평을 날리신 분도 계세요. 저희도 빨리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빨리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항의 이 얘기예요. 기항의 이런 흥행 돌풍에 물론 저희 입장에선 경제 브리핑이 있었다 얘기하고 싶지만 더 귀중한 분들이 계셨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최대성 교사. 이게 뭔 얘기냐면 지난 18일 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SNS에 이런 얘기를 담았대요. 영화관 상영 정보를 담은 기사 링크와 함께 만약 상영관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강당 아니면 시민청 이런 산하의 모든 시설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대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성남시장도 박 시장이 영화 상영을 돕겠다고 언급한 관련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성남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더 재미난 것은 최대성 교사. 제가 TV를 많이 보진 않긴 하는데 매주 빼놓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역사저널 그날. 네.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일요일날 저녁에 하는데 역사저널 그날에 고정 패널로 고등학교 교사가 한 분 나오세요. 저도 처음에 그분을 봤었을 땐 아니 고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TV에 나와도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현직 고등학교 교사이면서도 교육방송 수능 강의로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을 되게 높게 사는 게 수능 방송으로 대부분 뜨는 교사들이 어떻게 가시는 줄 아세요? 학원 가잖아요. 그렇죠. 학원으로 가는데 이분은 고등학교에서 자기 원래의 본분을 끝까지 지키고 계세요. TV 패널로도 나오고 되게 얘기도 재밌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사저널 그날을 열심히 보는데 이 최대성 교사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이분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영화 기항 우리 함께 보자. 제가 모시겠습니다. 26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26일 금요일 저녁 6시 45분 강남역 메가박스 8층. 이게 뭔 얘기냐면 최 교사가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역사저널 출연료 또 수능 강의에서 받았던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사비를 털어서 이 메가박스 8층에 5개관 434석을 통째로 대관을 했대. 그래서 누구든 와서 보고 싶으신 분은 이 영화 보시라 이렇게 한 거야. 우리도 빨리 가요. 아니 나는 내 돈 내고 볼래요.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고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부른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보면 안 되죠. 우리 월급 못 받는 우리도 자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최 교사의 이런 일이 알려지니까 기자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할 수 없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최 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항이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 역사 교육자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협상을 타결한 것과 별개로 아픈 과거와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멋있네요. 아무튼 저희도 주말에 기항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경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불편한 진실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역시 민초의 힘은 강하군요.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